요즘에 이런 내용 때문에 전세 사기 수법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임차인의 전신고를 하는 날 근저당권을 같이 설정해버리는 그런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일으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민센터 가셨을 때 전입신고만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하고 오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는 거. 어떤 걸 하고 오시죠? 바로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고, 안녕하세요. 옵션원TV 임동석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이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실제로 경매 입찰하실 때 권리 분석에 대한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잘못 알고 투자했다가 실수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법이 임대차 보호법이다. 또한 요즘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기사로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에 대한 기사나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지 내 임차 보증금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큰 입법 취지는 맨 밑에 써있는 저 내용이죠.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저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집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채권적인 권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 채권적인 권리인 임차권을 물권으로 만들어주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큰 핵심이다. 자, 그럼 과연 채권하고 물권의 차이점이 뭐길래 이 채권적인 권리밖에 안 되는 임차인들을 물권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인가? 지금부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하고 물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첫 번째가 대항력입니다. 이 채권적인 권리는 대항력이 없는데 물권적인 권리는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뭐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다라는 걸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한테까지는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집이 매매나 경매로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까지는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런 임차인들한테 대항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그 집주인이 매매나 경매로 소유권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까지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없었을 때는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다 없었어요. 그때는 집주인들이 갑이었습니다. 새롭게 그 집을 산 사람이 어느 한 날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집을 산 사람이니까 이 집에서 좀 나가줘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옛날엔 다 나갔어야 됐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임차인들한테도 대항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소유권자한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우선 변제권입니다. 채권적인 권리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데 물권적인 권리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라도 이 부동산이 잘못돼서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임차인들한테 우선 변제권이 없었을 때는요, 경매 들어가게 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임차인들도 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됐다. 이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채권적인 권리밖에 안 되는 임차인을 물권으로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한 힘을 갖게 해주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떤 건물에 인정되게 되는 건가? 그 내용은 바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공부상으로 상가, 공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건물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이 부분이 중요하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해준다, 안 해준다? 적용해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부상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아무리 상가나 공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사례로는 처음에는 점포 건물을 임차했는데요. 나중에 주거용으로 개조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부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줄까 안 해줄까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바로 뭐냐면은 그 개조를 하는 걸 임대인이 동의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해줍니다. 근데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임차인이 지 맘대로 개조를 했다. 그럼 인정해줘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물들이 있다더라. 대표적으로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물은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윗주침 부분을 보시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서 보호를 해주는 임차인들은 유상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만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는 임차인까지는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임차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거죠. 회사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그 집에다가 반드시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을 해야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원칙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 같이 살펴보면은 1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LH입니다. 그렇죠? LH. 2번 한번 봐보면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이건 어딜까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SH, 경기도는 GH 들어보셨죠? 이런 그 법인들은 예외적으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3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가장 마지막에 추가가 된 내용인데요. 만약에 그 법인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그 중소기업인 법인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뭐냐? 그 중소기업에서 그 직원한테 숙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한테 직접 돈을 줘가면서 너가 아파트를 하나 계약해라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회사에서 아파트를 갖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법인 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나중에 그 회사의 직원이 그 집에 들어가서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중소기업인 법인 또한 뭐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반드시 그 직원이 그 집에 들어가서 주민등록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인정받을 수가 없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중소기업만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가? 그 효력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배우시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도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수가 있고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실 때도 안전하게 권리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대항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모든 임차인들은 다 이 대항력에 대한 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지만 대항력에 대한 심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항력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일정한 요건이 뭐냐? 그 대항 요건이 뭐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대항 요건은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동그라미 1번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한번 같이 봐보시면은 뭐라고 써있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즉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이 집을 넘겨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임차인이 반드시 그 집에 점유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민법상 얘기하는 점유에 대한 형태는 두 가지 점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점유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간접점유라는 게 있다. 과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점유는 직접점유가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간접점유가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둘 다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직접점유라고 하는 건 잘 알겠어요. 임차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항력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간접점유라고 하는 건 어떤 걸 갖다가 간접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만약에 임차인이 그 집에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점유 보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인정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가 막상 그 집에 가봤더니 아무도 살고 있진 않아요. 아무도 살고 있진 않지만 문은 잘 잠겨져 있고 그 키를 임차인이 들고 있다. 이거 간접점유로 인정해줄 거야
안 해줄까요? 그런 점유도 간접점유로 인정을 해준다. 그런 형태로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같이 보시면은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리 임차인이 예전부터 그 집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깜빡 잊고 그 집에다가 전입신고 안 해놨다.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지만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봐보시면은 이러한 임차권이 선순위 임차권이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떤 권리가 선순위고 어떤 권리가 후순위인지는 누가 결정해 준다?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결정해 준다. 즉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을 한 시점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랐다라고 하면은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시점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느렸다라고 하면은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한테는 이 대항력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막강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보증금입니다.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가 있다. 즉, 그 보증금 중 일부라도 못 돌려받은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건 바로 계약 기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택임대차를 계약 체결하게 되면 몇 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죠? 보통은 2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죠. 자, 2년 계약을 체결해놨는데 불과 이 집이 1년 만에 경매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낙찰이 됐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 낙찰자가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물건 새롭게 낙찰받은 사람이니까 내 집에서 좀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더 남았기 때문에 나는 1년 더 살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임차인한테 대항력이라는 심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증금 전체를 지킬 수가 있고 계약기간 전부를 지킬 수가 있는 심이 생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한테는 대항력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 법이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그때부터 대항력에 대한 심을 발생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그때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로 넘어가게 된다. 요즘에 그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들 중 하나가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어떤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대항력을 발생하는 그 시기가 그 다음날 오전 0시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가, 그 사례를 몇 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한번 같이 보시면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언제 했냐면은 7월 20일 날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최초에 설정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권 설정일자는 언제 설정됐는가? 7월 22일 날 설정됐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이 첫 번째 사례는 이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있죠. 왜냐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7월 20일 날 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그 시점은 7월 21일 오전 0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그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사례 한번 봐볼까요? 임차인이 전입신고 언제 했냐면은 7월 22일 날 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날짜라고 하더라도 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그 다음 날로 넘어가기 때문에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그 시기가 늦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런 내용 때문에 전세 사기 수법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하는 날 근저당권을 같이 설정해버리는 그런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일으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사례는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7월 21일 했는데요. 근저당권 설정일자는 언제 설정됐는가? 7월 22일 날 설정됐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그 다음 날로 넘어가서 대항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같은 날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경우라고 했을 때는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건 맞지만 몇 시부터 발생한다?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면 임차인이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근저당권을 아무리 빨리 설정하고 싶어도 등기소가 몇 시부터 엽니까? 9시부터 여니까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설명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상한 점을 하나 느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그 주민센터 가셨을 때 전입신고만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하고 오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는 거 어떤 걸 하고 오시죠? 바로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고, 그런데 제가 지금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한 번이라도 확정일자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임차인의 대항력하고 확정일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항요건만 갖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 거냐? 그러한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추가로 받게 되면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변제권에 대한 권리도 추가로 갖게 되는 겁니다. 즉 확정일자 안 받았다라고 해서 대항력 있고 없고가 아니라 확정일자는 나중에 우선 변제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확정일자고,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는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